그럼 2부 첫 순서 마켓세븐으로 오늘도 섹터와 종목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함께할 분은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압구정본부점 이경준 차장입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제 차장님과 다양한 시장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먼저 마켓세븐에서 준비한 주제부터 함께 보시죠. 네, 최근에 제약 바이오주 내에서는 희비가 엇갈리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먼저 매드팩토 임상 부결 이슈로 인해서 전일 주가 하락폭이 컸고요. 최근에 전장 부품주들이 국내 증시 안에서 심상치 않습니다. 애플카와 자율주행이라는 두 가지 모멘텀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일 이제 장 마감 후에 나온 뉴스인데 LG 이노텍이 테슬라에 1조 원의 전장 카메라를 공급하게 된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네, 하나하나씩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장님, 제약 바이오 쪽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이게 ABL 바이오는 그저께 호재가 있었고 어제 또 이제 매드팩토는 악재가 나오면서 주가 희비가 상당히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제약 바이오 섹터는 복불복이라는 이 표현이 딱 맞고 투자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여전히 드는데 두 종목의 희비가 의미하는 바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확률적으로 의미는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면 2019년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이제 뇌전증 신약을 FDA 최초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국내 최초고요. 근데 이제 메이저 신약은 아니고요. 이를 제외하면 미국 FDA에서 글로벌 이제 주요한 제약들과 겨뤄서 신약을 성공한 사례는 국내에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 삼상이라는 거는 뭐 이번에 뭐 백신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조 원대 금액이 들어가죠. 그래서 아주 작은 희귀의약품도 몇백억 이상 그리고 보통 2, 3천억 이상 큰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의 주요 이제 바이오테크들 보통 시가총액이 1조에서 2조 사이 이내가 많고 또 가지고 있는 현금 가지고서는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1상부터 시작을 해서 3상이 완료돼서 신약을 받기까지 뭐 확률적으로 100개 정도를 개발한다라고 하면 이 중에 성공한 케이스는 2개, 3개로 보시면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3상에 들어간 우리나라의 100개 회사 중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3% 정도 이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결국은 3상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는 우리나라의 제약사 입장에서 보면 신약을 성공하기는 굉장히 확률적으로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기 때문에 그럼 그 전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 아까 라이센스 아웃을 말씀하셨었는데 우리가 이런 좋은 기술이 있으니 3상은 너희가 해라. 혹은 2상은 너희가 진행해라. 우리는 전임상이 끝나고 1상이 끝난 다음에 너희 아들에게 팔겠다. 이걸 라이센스 아웃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형태의 구조로 간 ABL 바이오는 주가가 잘 막혔고 매드팩토 같은 경우에는 결국 3상을 진행하다가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생각하는 바는 3상에 들어가는 것들이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낮았어요. 지금까지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임상 혹은 1상이나 2상 초반에 라이센스 아웃을 할 수 있는 회사들을 위주로 좀 선별하시는 게 한국 시장의 바이오테크에 맞는 투자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매드팩토의 어제 주가 하락은 좀 과했던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만약에 3상을 그러니까 3상이라는 걸 사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몇 가지 유의성들이 통계적으로 모두 우수해야 돼요. 유사한 수준이 아니라 우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라도 우수하지 않고 유사하다라고만 하더라도 신약이라는 건 사실 기존 약보다 훨씬 더 좋아야 허가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 일부분이라도 뒤처지게 되면 신약으로서의 가치는 없어지는데 그러면 그 회사가 수천억을 들여 투자했던 부분들이 전부 다 의미가 없어지죠.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야 되고 새로 임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의 가치는 굉장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서 전에 뭐 A 회사 같은 경우에는 3상 실패 때 50% 이상 주가가 빠졌었기 때문에 과하다라고 사실은 물론 이제 그 부분이 약간 루머가 있을 수 있고 해석이 틀리다라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미 오랜 기간 진행되어 온 상태에서 아직까지도 뭔가 명확한 결과가 안 나온다는 걸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과하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봤을 때. 어제 이제 매드팩토가 급락을 하면서 제약 바이오주 섹터가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았었죠. 그 뭐 관련주들이 같이 밀렸던 일단 밀렸어요. 왜냐하면 한국이 단독적으로
신약을 하지는 않아요. 요즘 트렌드 자체는 이제 면역항암제라고 하는 뭐 키트루라나 이런 것들과 함께 병용으로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병용으로 효과를 높여주는 부분들인데 결국은 이제 전일 이제 매드팩토가 불러온 거는 그 병용하는 부분에서도 이제 잘 안 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네오 이문텍이라든지 유사한 형태의 기전을 그러니까 즉 병용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전부 빠진 거죠. 거기에다가 사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주로 이제 바이오테크는 성장주잖아요. 네. 그러면 성장주는 어떤 투자자분들이 성장주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바이오만 하시지는 않습니다. 다른 성장주들도 메타버스를 하실 수도 있고 2차 전지 할 수가 있으시겠죠. 그리고 특히 전문 투자자들이 큰 금액을 가지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CFD 파생계좌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레버리지를 많이 쓸 수가 있어요. 1억의 자금이 있다라 그러면 3억, 4억까지 주식을 살 수가 있는데 어제처럼 크게 하락을 하게 되면 담보가 당장 부족해질 수가 있고 그러면 가지고 있는 것들은 또 다른 성장주죠. 또 그 성장주를 또 팔아야 될 수가 있고 그런 식으로 악순환이 돌 수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주 전체로 봤을 때도 이 바이오 섹터의 악재가 시장 전체의 악재로도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지니까 더 같이 매도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같은 형태의 면역 항암제와 병용하는 회사들한테도 악재가 되고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제약 바이오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 어제 나오지 않았을까. 또 오늘 저녁 미국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장률 좋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좀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듭니다. 네. 수급 부담, 물량 부담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는 봐야 하는 시점이다. 그 말씀을 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얘기 첫 번째 이슈로 만나봤고요.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전장 부품 쪽이 요즘에 심상치가 않아서 차장님과 그렇죠.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이제 뭐 전기차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좀 커나가는 움직임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배터리부터 시작을 해서 내장재까지 다양한 신제품을 개발하면서 이제 변모를 하고 있는데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전기차의 그 하부라고 하죠. 그 아래를 보시게 되면 이제 좀 많은 변화들이 있어요. 보통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부를 많이 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전기차가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연비가 중요하죠. 예전에는 뭐 100km만 움직였기 때문에 전기차 수요가 없었지만 지금은 뭐 300km, 400km짜리도 나오고 500km, 600km가 나오면 더 많은 수요가 있겠죠. 근데 그러려면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배터리란 건 연비랑 연관이 되죠. 그래서 연비를 높이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 무게예요. 그러니까 무게 중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게 뭐냐? 철이 가장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철은 사실 소음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고가 차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1억이 훨씬 넘어가는 차들의 하부를 보면 알루미늄 합금이 많이 쓰이게 되고 이번에 나온 이제 그 아우디의 이트론 GT 같은 스포츠 세단인데 보게 되면 그 위에 루프라고 한 천장이 카본으로 마감이 됐어요. 보통 이제 철로 이제 마감이 되는가 하는데 그게 이제 카본으로 했다는 얘기는 무게를 굉장히 가볍게 하기 위해서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또 소음을 잡기 위해서 알루미늄 합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카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내외 장재 자체의 가격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기존의 자동차 부품에 되는 회사들의 마진율은 영업이익률은 뭐 3%에서 5% 사이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다 보면 마진율이 확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회사의 이익은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또 전장 부품은 사실은 자동차에서 파워 트레인이라고 하는 엔진하고 변속기 같은 게 빠지게 되면서 주요 전장 부품들이 채워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까지 포함이 되게 된다면 앞으로 10년 정도 뒤에는 전장 부품의 전체 그 매출 원가에 차지한 부분이 한 40%, 5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에 들어가는 회사들은 부품의 가격들도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단가도 높으니 그 이익률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최근에 뭐 2차 전지 장비 쪽도 좋고 애플카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이쪽도 하나의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 전장 부품 쪽에 상당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장에서는 이미 포드가 너무 좋았고 근데 우리 자동차 섹터를 놓고 봤을 때 국내는 완성차 쪽은 아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언제쯤 봄바람이 불까 싶은데 차장님. 일단 포드는 사실 자율주행과 전기차 쪽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발표한 부분들이 많아서 순수 자동차 업체라기보다는 그런 쪽에 좀 성장성을 줬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우리나라 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현재 좋은 부분들이 사실 많아요. 안 보이곤 있지만 사실 11월부터 자동차 부품 생산이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됐기 때문에 부품들 수급이 이제는 좀 좋아지게 될 거예요. 최근에 자동차 계약하시면 빨라야 6개월이고 길게 되면 1년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많은데 신차가 안 팔리는 거잖아요. 그럼 일시적으로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똑같은 부품이면 고급차를 팔까요? 아니면 조금 더 저렴한 차를 팔까요? 고급차를 팔겠죠. 네. 전기차도 단가가 비싸니까 전기차 먼저 팔죠. 그리고 고급차, 제네시스 브랜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팔겠죠. 그러다 보면 마진은 좋아지는, 마진율 자체는 좋아지게 되는데 결국은 부품 수급이 다 원활해지고 또 오미크론도 아까 말씀하신 델타 항공에서 피크를 찍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으면 생산도 원활해지고 소비도 원활해지게 되면 정상화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걸릴지언정 기본적으로 회사에 P도 올라가게 되는 구조고 Q도 회복이 될 수 있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동차들도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분명히 좋아질 만한 섹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우리가 뭐 LG 에너지 솔루션 혹은 LG전자 쪽에 이제 뭐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그렇죠. 이쪽 종목 위주로 봐야 돼요. 당분간은 조금 더 그렇죠. 이제 현기차 같은 국내 완성차가 하기 위해서는 뭔가 트리거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전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LG전자가 이 마그나 EV 통해서 애플과 뭔가 긴밀한 협력할 수 있다는 얘기가 오르면서 올랐고 오늘도 이노텍 관련된 호재가 있죠. 그런 것처럼 현기 기아차도 뭔가 그런 거리가 있어야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뭔가 현기차 강력하게 투자하기 위한 법안 통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트리거가 될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애플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된 또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런 쪽에 관련된 걸로 집중하시는 게 주로 전장 부품이라 얘기를 하는데 집중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 차장님께서는 지금 이쪽 섹터 내에서 좀 탑픽으로 보고 계시는 종목은 뭐예요? 일단 LG전자를 저는 아주 좋게 보고 있어요. 물론 소형 부품주도 있는데 쉽게 말해서 한국의 자동차가 벤츠와 BMW보다 못한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가장 먼저 손을 드는 게 엔진이죠. 엔진과 파워트레인, 변속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심장이랑 마찬가지죠. 그거를 독일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아직. 못 따라가죠. 예, 그거는 뭐 메카닉적인 부분인데 사실 독일차, 일본차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뭐 성능 부분에서는 독일차, 효율성에서 일본차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이 필요하고 굉장히 오랜 그래서 사실은 미국 차도 마찬가지지만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전기차는 틀리죠. LG전자, 뭐 모터에 사실은 너무나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여러 가지 전자제품부터 우리가 표명할 수 있겠지만 너무 잘하는 회사죠. 근데 전기차의 심장은 전기차의 파워트레인은 모터, 인버터, 감속기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회사는 저 LG전자죠. 그러니 글로벌한 3위 마그나라는 회사가 인터내셔널 회사가 LG전자는 조인트 벤처를 하고 그 51%를 LG전자가 가져가죠. 결국은 LG전자가 최고 탑픽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최고 회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를 위해 구조조정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되는 쪽으로 성장 산업으로 집중을 하고 20몇 년간 끌어온 스마트폰 부분도 포기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플 쪽으로만 협약을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지금 다른 쪽의 전기차 부품으로도 많이 될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또 마그나라는 회사가 여러 가지 부품을 되기 때문에 모듈 형태로 해서 굉장히 많이 쓰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한 5천억 정도 이제 EV에서 매출을 JV에서 할 수가 예상을 하는데 올해입니다. 근데 앞으로 한 5년 안에 한 3조 이상 매출로 올라갈 거 예상하기 때문에 LG전자가 사실은 뭐 가장 좋을 수밖에 없고 지금이라도 LG전자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장 부품 시장 내에서 이제 LG전자의 존재감이 커져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올해 이제 전장 부품 그러니까 VS 쪽도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 턴어라운드가 확인이 되면 LG전자의 멀티플이 또 더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 멀티플이 한 7배밖에 못 받아요. 굉장히 많이 버는 회사인데 근데 돈안되는 사업부는 사실 제가 조금 전에 뭐 스마트폰 말씀드렸지만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한 2개, 3개가 넘는 사업부들을 전부 다 벤더들한테 내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되는 사업으로만 정말로 압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훌륭한 가전을 포함해서 또 가전도 사실 고가 가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고가 가전 브랜드가 나왔기 때문에 전부 다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대형주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가장 심플하게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회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초대형주죠. LG전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주가 흐름이 좋았던 거예요. 어제는 사실은 좀 애플과 뭔가 협약이 있을 거라는 루머들이 있었었고요. 근데 이노텍을 보셔도 마찬가지고 이노텔도 이제 모터 센서를 들어가게 되니까 관련주들이 전부 다 이제 자율주행과 전기차 또 전장 비중이 50%까지 확대된다는 얘기는 LG전자가 그렇게 확대된다는 걸로 보셔도 좋을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아주 주요한 전장 부품주로 LG전자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장님이 이제 LG전자 탑픽으로 꼽아주셨고 어제 이제 LG 이노텍이 장 마감 후에 테슬라 이제 카메라 부품 공급한다라는 뉴스가 나온 걸 보니까 이쪽 섹터에서 또 LG그룹이 그럼요. 대장주의 성격을 또 띨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대장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부품주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결국은 핵심 부품을 누가 생산하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핵심 부품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독일의 벤츠가 또 BMW가 비싼 이유는 엔진과 파워트레인과 그걸 하부 구조물이 좋기 때문에 그거를 하는 회사가 LG전자를 생각하시면 사실 글로벌한 탑 회사라고 생각을 해서 미국 회사보다도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애플카에만 국한되지 않고 뭐 네, 테슬라를 그럼요. 포함해서 모든 이제 전기차 쪽으로의 존재가 강해질 수 있는 게 LG전자 그리고 LG그룹주다라고 또 코멘트를 마지막으로 해주셨습니다. 마켓셉은 오늘 또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이경준 사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